안녕하세요. 자,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 대비해서 아마 2차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1차 시험은 전부들 보셨죠? 뭐 안 보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올해 1차 시험을 보고서는 아마 그 발표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보시고 그날 바로 이제 그 답안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전부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아셨을 거고요.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좀 점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내년도 대비해서 뭐 동차로 생각을 해서 2차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러한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은 내년도 대비해서 동차로 해서 2차부터 공부하는 그러한 경우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있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동차 대비해서 1차 공부를 안 하시고 바로 2차로 돌아오신 분은 1차로 내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1차 개념 정리하지 않고 2차를 들으면은 어중뛴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요. 순서적으로 해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들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를 위해서 오늘 오셨고 이제 1차 이제 문안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2차를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1차 강의를 할 때 기본 강의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등등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 공부를 할 때가 상당히 행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는 확연히 틀린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차 공부는요.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온 거예요. 2차의 경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숲 전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기르셔야 되는 것이 2차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공부를 하는 요령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차 정리를 일단 하시고 목차 정리에 따르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2차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1차처럼 8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간이세율의 적용 제도에 대해서 2차 강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 때 여러분들이 간이세율 적용 제도 지금 당장 간이세율 적용 제도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못 쓰실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 전부 알아들어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폰이라든가 우편물 제가 1차 때 얘기를 했죠. 가로치기는 제외를 한다. 뭐 등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간이세율 적용 제도가 출제가 됐을 때 어떠한 목차로 어떠한 내용으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2차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교재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유인물 나눠드린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런 책 갖지 않고 어떻게 그럼 2차를 공부를 할 것이냐, 효과적인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쭉 전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뭐 자료를 나눠드린다든가 뭐 등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그러한 예정입니다. 2차 공부는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어떠한 교재 없이 어떠한 주제를 하나 놓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관세법 2차 공부를 1차처럼 하지 마세요. 1차처럼 하시면은 그건 1차 공부지 2차 공부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관세법 강의, 2차 강의를 하는 것은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목차를 암기를 하고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1차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암기 공식을 여러분한테 거의 한 60개 정도의 암기 공식을 알려드리면서 그 암기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2차 때 굉장히 편하게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 1차 시험에 암기 공식과 관련된 그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고 한 8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또 제가 모의고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 주어 바꾸기 문제라고 하는 것 분명히 출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1차 시험을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 문제 풀이를 할 때에도 한 60점 정도, 62.3점 정도가 나오면은 거기다 플러스 10 아니면 20 아니면 15 정도를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시험을 보시는 그 내용보다는 조금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할 때 기분을 맞춰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도 보면은 1차 시험 보고서는 뭐가 어쩌다 저쩌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통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원서만 내면 엔간하면 붙는다. 문제는 뭐다? 2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관세법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왜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 법적 취지라든가 등등 효과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충분히 돼요. 헤매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약간 그 방법대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등등을 하시면 돼요. 2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세법 전체의 목차라든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 내용 설명도 분명히 합니다. 내용 설명도 하지만은 내용 설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떠한 목차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 즉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그런 내용이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1차 합격을 하고 7월 달에 2차를 한번 경험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전적으로 내년도 7월 달 33회 관사 자격시험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2차를 하실 텐데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그러한 시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시간이 가서 2015년 말이 되고요. 2016년 1월달, 2월달 쭉 되면은 모의고사라든가 등등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마음이 조급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 달부터 5월달,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2차 공부를 할 때 한 번 딱 정리를 해 놓으면 정리해 놨던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2차 강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우선 먼저 관세법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그 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선박 항공기에 적재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자,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155조죠. 외국 물품 또는 법 221조 규정에 따라
내국운송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암기 공식 거기서 말씀드렸죠. 수거한 압수 우편 물품을 재검토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은 이것을 차량에 실어서 통관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등에 이 물품을 운송을 해서 통관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세운송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게 되면은요, Y는 이꼬르 AX에서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Y는 이꼬르 AX에서 납세 의무자는 1차 때 설명을 드렸죠. 뭐를 얘기하죠? 과세의 4대 요건을 얘기하죠.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을 해야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자, Y는 이꼬르 AX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되죠. 이것을 세관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수리의 개념은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물품에 대한 관세가 1억이라고 하면은 248조 2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하면 담보를 제공을 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해서 갖다 소비하죠. 언제까지 돈 내죠?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납기 내에 소정의 관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고서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물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됐다 해서 관세법 20조에 보면은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편 과세관청에서는 세관장은 이 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X값인 과세가격 결정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심사를 하게 되죠. 38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신규칙 8조의 사전 세액심사 대상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통관이 끝난 후에 세관에서 사후에 세액심사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세가격 결정 착오로 인해서 부족세액이 발생이 됐다. 자, 부족세액을 세관장이 징수를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추징경정이라고 하는 거죠. 추징경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118조 규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를 합니까? 과세 예고 통지를 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과세련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할 때에 만약에 채택이라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과세하지를 않고 불채택의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납세 고지를 하게 되죠. 납세 의무자는 납세 고지를 받게 되면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1차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이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329조의 법조문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하면 관세법 전체의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고
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제일 첫 번째 y는 이꼬르 ax에서 납세 의무자, 즉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을 해야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을 하게 되면은 신고 납부 방식에 의거 납세 의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되죠.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한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뭐죠? 납세 의무의 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납세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죠. 그럼 납세 의무를 주어진 납기 내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1억에 해당되는 담보 제공을 세관장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죠?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로부터 반출해서 갖다 쓰고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을 대비를 해서, 즉 납세 의무에 불이행할 것을 대비해서 담보 제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 관세 채권의 확보 방안이다. 확보책 확보 방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납세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을 했다. 과오납금이 발생을 했다. 어떡하죠? 이거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경우 관세법 46조, 106조 규정에 의한 관세 환급금의 환급이라든가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A값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탄력관세 제도다. 즉 51조부터 쭉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즉 세율의 조정이다 라고 해서 탄력관세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요 X값은 결국은 과세가격이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게 바로 뭡니까? 관세평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2차 시험 관세법에는 이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지를 않고 단독적인 과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 때 다시 관세평가를 따로 떼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관세법에는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물품 들어오면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구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것을 불법으로 반출을 해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입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한 이러한 경우에 관세법상에 벌을 받는 그러한 조항이 있죠. 벌책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관세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부분이 초사와
처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한 소정의 관세를 주어진 납기내에 1억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세관에서 나중에 사후 세액 심사를 하고 보니까 부족세액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세관장이 이거에 대해서 과세 예고 통지를 했는데 과세론적부 심사 청구를 해봤더니 불채택이 결정이 났어요. 그럼 추징 고지를 했어요. 일단 Y-2천만 원의 부족세액을 납부를 했는데 납세액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당해요. 상당히 부당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죠? 불복을 제기하는 그러한 경우에서 관세법 119조 내지 132조의 행정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사후 세액심사를 세관에서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어떠한 관세 포탈에 그러한 혐의를 포착을 했어요. 그 경우 납세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것이 납세자 권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규정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320조 내지 329조에 있는 보칙 조항이 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통관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관사시험이 1995년 전만 하더라도 경면제에서 2년에 한 번 시험이 있다가 1996년부터 지금은 매년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되죠. 그럼 1996년도부터 2015년까지 관세법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미 관세법 전체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한 세 바퀴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돌았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뭐 다른 시험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이 관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만 정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깊숙하게 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은 관세법의 기본기만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목차를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는 것이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 이따 전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 자, 이 내용이 관세법 전체를 그 보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드린다고 하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과세의 4대 요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과세 물건이 뭐냐? 납세 의무자가 뭐냐? 세율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결국 관세 평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관세 평가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관세법상의 내용은 과세 물건하고 납세 의무자하고 세율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따 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납세 의무의 확정은 뭐죠? 신고 납부, 부가고지, 가산금, 가산세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의 이행이다. 이거는 별 볼 일이 없고요. 다음에는 관세 채권의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 관세 채권의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3조에 규정된 관세 징수의 우선 24조, 25조, 26조, 시행령 9조, 10조, 11, 12, 13, 14조에 규정된 담보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납세 의무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납세 의무의 소멸은 크게 5가지가 2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1조, 22조, 23조에 규정된 이른바 관세법상 시효제도인 부과권 징수권 아울러서 환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은 확정을 거쳐서 이행을 하게 되면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이것을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 관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1차 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얘기만 하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 부분을 잠깐만 보시면은요. 요거 관세선이에요. 1억을 납부를 해야 돼요. 어느 물품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 의도적으로 y는 이꼬르 제로 또는 y는 이꼬르 일부를 경감시켜주는 뭐죠? 감면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이것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납부케 하는 제도가 뭐죠? 관세의 분할납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세법상에서는 납세 의무의 완화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88조 내지 109조에 규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감면제도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갖고 전체 정리를 하면 갖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이 관세 환급 제도다. 관세 환급 제도는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탄력 관세 제도, 덤핑 상계 보복, 긴급, 특정복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1차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덤핑 방지 관세 이것만 정리를 하면 상계 관세는 그대로 떨어지고요. 나머지 긴급 관세다. 아니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다. 조정 관세다. 할당 관세다. 이거는 간단한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세의 부과 징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나머지의 경우 133조 내지 153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송수단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의외로 148조 내지 15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차량 규정이 의외로 10점짜리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아주 굉장히 의외성이 있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그 빈도수를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운송수단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세구역. 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154조부터 212조까지 많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보세 화물의 규제 내용이라든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것을 정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세 화물에 대한 규제 내용 154조부터 165조까지 보세사의 직무까지 그것을 보세 화물의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운송제도다. 보세운송제도 이것도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뭐 그러한 식으로 해도 쭉 보시고요. 다음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통관제도예요. 226조부터 쭉 해서 261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크게 한 4가지 뭉치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부분이고 이 통관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10점짜리라든가 50점짜리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두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1차 공부하는 것처럼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1차 공부인데 2차 공부의 경우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숲 전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물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과세 표준, 15조에 있는 과세 표준을 정리하는 건데 관세법상에 2차의 경우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관세 평가로 결국 들어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2차 가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면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되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38조 신고납부제도, 39조 부가고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신고납부 부가고지와 관련된 부분이 가산금, 가산세라고 하는 그 부분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셔야 돼요.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터득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목차를 항상 많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목차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제 기본 교재에도 보면은 목차란에 보면은 제1장, 제2장 납세 의무의 성립,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목차를 봐요. 목차를 쭉 보면은 이 교재가 어떠한 순서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1차의 경우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2차의 경우는 좀 폭넓게 아시라는 얘기가 돼요.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의 확정은 신고납부, 부가고지, 가산금,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세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세징수의 우선 3조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담보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는 결국 뭐죠? 강제징수고 네 번째는 납세 의무의 확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일단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 5가지 아셔야 되고 부가권, 징수권, 환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차 공부를 할 때 내가 오늘 관세채권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관세채권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내가 뭘 정리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위목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과세물권, 납세의무자, 세율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간목차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물권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다른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고요. 납세 의무자에 관련해서는 크게 또 뭐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확장된 납세 의무자, 기타의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 확장된 납세 의무자, 기타의 납세 의무자 이렇게 가지를 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율편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세율편을 본다라고 하면은 세율과 관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위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위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율과 관련된 요 중간목차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관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세율의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품목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중간목차라고 얘기를 했죠. 자, 관세율의 종류. 요거에 대한 여기에 있는 하위목차는 없어요. 하위목차는 없어요.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하위목차는 없어요. 근데 세율의 적용 제도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있는 중간목차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하위목차라고 얘기를 했죠. 하위목차 그 밑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최하위 목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율 적용과 관련된 요 하위 목차 여기에 최하위 목차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이세율의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82조에 있는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간이세율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뭐죠? 이게 최하위 목차죠. 그 다음에 하위 목차가 세율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중간 목차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세율로 가는 거예요. 요 세율과 관련을 해서 상위 목차가 뭐냐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보면은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중간목차 세율편에서 어디로 가죠? 세율의 적용제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50점짜리가 나왔던 10점짜리가 나왔던 서술 부분에 있어서 쓸 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오시면은 좋은 점수를 얻는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개념은 정리를 지금 못 하시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전부 이해하실 그러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간이세율 적용 제도와 관련된 더 내용은 없어요. 이제 이와 관련된 본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50점짜리, 10점짜리가 출제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목차라든가 중간목차 아니면 하위목차에서 대부분 50점, 10점짜리가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10점짜리의 경우는 이 하위목차에서 대부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세율과 관련해서 네 번째인 이 품목분류, 즉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분류라고 하는 이러한 중간목차가 있게 되는데 이 중간목차에는 하위목차가 네 가지가 여기서 또 파생이 돼요.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 하면은 84조에 규정된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파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85조에 규정된 품목분류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86조에 규정된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87조에 있는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년도 대비를 해서 이 품목분류와 관련된 50점짜리는 상당히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50점짜리로 한번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고 하면은 관세법에 규정된 기본기만 여러분들이 갖추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본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관세법상 규정된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 분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특히 86조에 규정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법적 성질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50점짜리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 경우 여기에 있는 품목 분류와 품목 분류의 사전심사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서 기술을 하쇼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얘기해요. 84조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 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변경 및 적용이라고 하는 거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목차 정리를 해서 내용 정리를 다른 수험생보다 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관세법의 기본기는 뒷전으로 해놓고 뭐 법적 성질이 뭐다, 법적 취지가 뭐다, 효과 이런 것만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50점짜리가 나왔을 때 점수를 많이 받고 덜 받는 부분은 요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하는 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합격을 하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적 성질, 법적 효과를 못 썼다고 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성질하고 법적 성질하고 효과에 대해서 정리한 수험생은 저희가 볼 때 100명이 본다라고 하면 아마 10% 내외 정도는 정리되고 나머지 90%, 80%는 이 부분은 정리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등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경우 너나 나나 이것을 못 썼다라고 하면 전부 떨어져야 되는데 90명은 분명히 합격을 하잖아요. 그때 1등부터 90등 안에 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9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잘 썼으니까 합격을 했고 나중에 80명 정도는 이걸 못 쓴 거예요. 그럴 때 50점짜리 고득점을 올리고 안 올리는 그 부분은 누구나 2차 공부를 하면은 관세율 결정 등으로 위한 품목 분류는 분명히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매일 정리만 했을 뿐이지 정작 시험장에 가서는 못 쓴다라는 얘기예요. 요 기본기라고 하는 것을 목차를 정리를 해서 하여간 시험 볼 때 합격을 할 때까지 안 잊어먹게 머릿속에 넣는 것이 2차 공부의 필수적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84조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과 관련해서 1차 때 그 무슨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주어가 누구냐? 수정권자가 누구냐? 누구죠?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1차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84조에 규정된 그 내용을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는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다른 수험생보다 많이 잘 썼느냐? 그럼 동등하게 누구든지 이것은 다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2차 공부를 하는 수험생치고 간이세율 81조, 시행령 96조에 규정된 간이세율 적용제도 정리 안 한 사람 없어요. 내년도 1월 달에 보면은요, 모의고사를 보면 단원별로다가 출제를 한다라고 해요. 그때는 요 단원에서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요. 그러고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전체 과목을 가지고서는 간이세율 적용제도 다시 한번 출제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보다는 전부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정리를 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항상 그 문제가 나오면 1년 전에 나오던, 1년 전이 아니죠. 2개월 전에 출제를 했던 그 이후에 출제를 했던 항상 간이세율 적용제도를 출제가 됐을 때는 항상 똑같은 목차로 똑같은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공부를 하고 또 한 달 있으면 잊어먹고 또 다시 공부를 하면 새롭고 등등등 하는 게 여러분이나 저의 그러한 습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얼만큼 오래 유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가 한번 정리를 한 것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 볼 때까지 갖고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이거 가지고서는 1차처럼 뭐가 어떠고 저쩌고 여러분한테 많은 자료다, 많은 얘기를 해본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는 하시지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1차의 경우 이해를 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아 틀리다 맞다라고 하면 되는데 2차의 경우는 그것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안지에다가 그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지 제가 해주는 것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해할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암기하기가 쉽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의 내용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1차 때 그 공식 갖고 전부 대입하면 모든 거 전부 해결이 돼요. 그런 것들 전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2차 관세법의 기본 2차 관세법의 핵심적인 기본 내용은 관세법에 있는 기본기를 갖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갖추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